한서연은 차가운 비석의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과거 작전 중의 산하에 간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불러보았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역대 최연소라는 타이틀과 함께 여성 최초로 특수전 사령부의 중장 진급이라는 신화를 써내려간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화려한 계급장 뒤에 숨겨진 무거운 책임감과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 종종 이렇게 신분을 감추고 홀로 부대 곳곳을 정비하곤 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며 마음을 다잡는 일종의 숭고한 수양과도 같은 시간이었으며, 아무도 없는 새벽녘의 이 고요함이야말로 그녀가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렸고, 거친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소란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에서 감찰 업무를 핑계로 방문한 최민국 대령과 그의 수행 장교들이었는데, 그들은 부대 내에서의 정숙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오고 있었다. 최민국 대령은 평소에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좋아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며 강자에게는 약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이번 방문 또한 707부대의 군기를 잡겠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위세를 떨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고,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최민국은 복도를 지나가다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고 있는 한서연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야간 당직을 서는 하급 관리병이나 용역업체 직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술기운이 약간 오른 붉은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옆에 있던 부관을 툭 치며 턱짓으로 한서연을 가리켰다.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는 그에게 있어서 신성한 장교들의 공간에 허름한 차림으로 앉아있는 여성은 그저 조롱거리이자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도구에 불과했기에, 그는 주저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령은 구두굽으로 바닥을 탕탕 두드리며 한서연의 주의를 끌었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자 짐짓 놀란 척하며 과장된 몸짓을 취했다. 한서연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고혹적인 미모와 기품이 서려 있었는데, 최민국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틀린 정복욕과 경멸감을 드러냈다. 그는 허리를 숙여 한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입가에는 조소 섞인 미소를 띠고 아주 천박하고 무례한 말투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거 봐라. 우리 707부대는 청소부 뽑을 때도 얼굴 보고 뽑나 보지 아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이런 시궁창 같은 시간에 바닥이나 박박 닦고 있어? 아까운 얼굴 다 망가지게 말이야. 하하하. 최민국의 말에 뒤에 서 있던 부관들도 덩달아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텅 빈 복도에 메아리쳐 더욱 불쾌하게 들려왔다. 한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복종이나 두려움으로 오해한 최민국은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한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치며 선을 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훑어내리고 있었고, 군인으로서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저열한 권력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이 아가씨, 벙어리야 상관이 말을 걸면 대답을 해야지. 아니면 뭐 몸으로 때우는 게 더 편한가? 내가 육군 본부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말만 잘하면 편한 보직으로 옮겨줄 수도 있어. 대신 오늘 밤에 오빠랑 술 한잔하면서 면접 좀 볼까? 으아하. 최민국은 자신의 농담이 아주 재치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지러지게 웃어댔지만, 한서연의 눈동자는 점점 더 깊고 차가운 심연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무례한 자의 턱을 날려버리고 관절을 꺾어버릴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살인 기술을 알고 있었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일 있을 공식적인 지휘관 이취임식에서 이 오만방자한 자에게 진정한 지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지금의 모욕은 나중에 갚아줄 복수의 이자를 쌓는 과정일 뿐이었다. 한서연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자존심이 상한 최민국은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옆에 놓여있던 물동이를 발로 걷어차버렸다. 더러운 구정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한서연의 바지와 신발을 적셨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흩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볼 뿐이었다. 최민국은 씩씩거리며 그녀의 면전에 대고 손가락질을 해댔고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소리쳤다. 건방진 계집애 같으니라고 감히 대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너 이름이 뭐야? 소속이 어디냐고. 당장 내일 아침에 너희 부대장한테 말해서 짐 싸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주제를 모르고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주지. 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국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살기마저 감돌고 있어 순간 최민국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착각이라고 치부하며 애써 태연한 척 헛기침을 했고 이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 리 없다는 오만한 확신 속에 빠져 있었다. 한서연은 낮고 차분하지만 쇠처럼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급장이 아니라 그 계급에 걸맞은 품위와 명예입니다. 대령님께서는 지금 스스로의 명예를 바닥에 쏟아진 구정물처럼 버리고 계십니다. 부디 그 말씀을 내일 아침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서연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최민국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더욱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일개 청소부 따위가 자신을 훈계하려 든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고 주변의 부관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기세였다. 부관들은 내일 있을 중요한 행사를 언급하며 억지로 최민국을 끌고 가다시피 했고 그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뒤를 돌아보며 욕설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너 내일 아침에 보자. 내 눈에 띄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어디서 굴러먹던 게 감히. 최민국과 그 일당들이 사라지고 난 뒤 복도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공기의 흐름은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한서연은 쏟아진 물동이를 다시 세우고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걸레질은 이전보다 훨씬 더 힘있고 절도 있게 움직였다. 바닥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청소부의 것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의 냉철한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청소를 마치고 도구들을 정리한 뒤 창가로 다가가 어둠이 깔린 연병장을 내려다 보았다. 내일 아침이면 이곳에 수천 명의 정예 대원들이 집결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의 첫 번째 제물은 바로 자신을 조롱했던 최민국 대령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한서연은 주머니에서 별 3개가 새겨진 견장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기대해라 최민국 대령. 네가 뱉은 그 더러운 말들을 내일 아침 뼛속 깊이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707 특수임무단의 본관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내일 떠오를 태양은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빛이 되겠지만 오만함에 눈이 먼 누군가에게는 파멸을 알리는 섬광이 될 것이다. 한서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제707 특수임무단의 대연병장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수천 명의 정예 대원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병사들의 군복과 총검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바위처럼 굳어 있어 이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살인 병기들이 모인 집단임을 실감케 했다. 연단 좌우에는 부대의 깃발들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고 군악대의 장엄한 연주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고 있어 취임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이 거대한 무대는 곧 등장할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하기 위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국 대령은 지휘관석 단상 바로 아래 영광급 장교들이 모여있는 대열의 맨 앞줄에 서서 거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의 제복은 칼주름이 잡혀 있었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과음으로 인해 속이 다소 불편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특유의 정신력으로 버티며 오히려 평소보다 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동기인 박중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지자 최민국은 혀를 차며 작은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고 자신의 여유로움을 과시하듯 어깨를 으쓱거려 보였다. 이 박중령. 왜 그렇게 쫄고 있어? 새로 오는 사령관이 여자라잖아. 여자가 독해봤자 얼마나 독하겠어. 그냥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 알아서 기게 되어 있다고. 내가 정보통한테 들었는데 나이가 아주 어리다더군. 아마 백으로 올라왔을 게 뻔해. 최민국은 킬킬거리며 어젯밤 복도에서 만났던 청소부 여자를 떠올렸는데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호통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던 모습을 생각하며 묘한 정복감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여장군 또한 그 청소부처럼 자신의 기세에 눌려 꼼짝 못할 것이라 확신했고 앞으로 펼쳐질 군 생활이 자신의 뜻대로 풀릴 것이라는 달콤한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오늘 취임식이 끝나면 측근들을 데리고 고급 요정으로 가서 어제 그 청소부 이야기를 안주 삼아 술판을 벌일 계획까지 머릿속으로 세우고 있었다.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굵직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며 시계 시작을 알렸고 동시에 멀리서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이 호위 차량들의 엄호를 받으며 연병장 입구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군악대의 연주가 더욱 우렁차게 바뀌었고 도열에 있던 수천 명의 장병들은 일제히 받들어 총자세를 취하며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최민국 또한 형식적인 경례를 올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오는 차량을 주시했는데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단상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고 운전병이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칠흑같이 빛나는 전투화가 먼저 지면에 닿았다. 이어 말끔하게 다려진 특수전 사령부의 정복 바지와 날카로운 칼주름이 시야에 들어왔고 마침내 차에서 내린 인물이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하는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단상 아래에 있던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그 인물에게 집중되었고 그 중에서도 최민국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젯밤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던 바로 그 여자였는데 헐렁한 트레이닝복 대신 어깨에 별 3개가 빛나는 중장 계급장을 단 정복을 입고 있었다. 한서연 중장의 모습은 어젯밤의 초라함과는 정반대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어 보는 이들을 전율케 했다. 그녀는 정모 아래로 드러난 냉철한 눈빛으로 좌중을 한번 훑어보았고 한 손에는 지휘봉을 굳게 쥐고 있어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기백이 그대로 느껴졌다. 최민국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볐지만 단상 위로 올라가는 저 여자는 분명 자신이 구정물을 엎지르고 모욕을 주었던 그 청소부가 확실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정복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다. 그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려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어제 자신이 뱉었던 몸으로 때우는 게 편하냐는 말이 귓가에 윙윙거리며 맴돌아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는데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묵직함이 실려 있어 보는 이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단상 중앙에 위치한 연설대 앞에 섰고 수천 명의 부하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그 침묵의 시간은 최민국에게 있어 영겁의 시간과도 같은 고문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무심한 듯 스쳐 지나가다가 아주 잠깐 최민국의 얼굴에 머물렀는데 그 찰나의 순간 최민국은 심장이 맺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한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고 힘있게 전달되었다. 반갑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 신임 사령관 중장 한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용사들을 마주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 복도에서 들었던 그 차분한 목소리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권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최민국은 제발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기를 어두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어젯밤 부대에 도착하여 겪었던 아주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일화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서연의 말에 연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녀의 입에 집중했다. 최민국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옆에 서 있던 박중령조차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곁눈질로 최민국을 쳐다보았다. 한서연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나갔는데 그녀의 눈빛은 정확히 최민국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해 꽂히고 있었다. 어젯밤 제가 순직자 추모비를 닦고 있을 때 한 고위 장교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이런 시궁창 같은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더군요. 얼굴이 아깝다. 술이나 한잔하며 면접을 보자라고요. 장내에는 경악의 찬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도대체 어떤 미친 간부가 사령관에게 그런 망언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장교들은 얼굴이 굳어지며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 중에서도 최민국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땅속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한서연은 웅성거림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더욱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 장교는 아마도 제가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청소부라면 계급이 낮은 병사라면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군복을 입은 자가 타인의 노동을 경시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며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것이 과연 우리 707부대의 정신입니까? 한서연의 일갈은 천둥소리처럼 대원들의 가슴을 때렸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명예를 망각한 행태를 질타하고 있었다. 최민국은 이제 식은땀을 넘어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이 마치 화살처럼 자신에게 날아와 꽂히는 것을 느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제 부대 내에서 계급장을 권력의 도구로 착각하는 자, 부하를 도구가 아닌 소모품으로 여기는 자, 그리고 군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707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곳이지 입으로 떠들고
겉멋으로 폼 잡는 곳이 아닙니다. 한서연은 연설을 마치며 다시 한번 최민국을 응시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이고 강렬한 시선으로 그를 압박했다. 최민국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최민국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상 취임사를 마칩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충성. 한서연이 거수경례를 올리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화답했고 그 함성 소리는 하늘을 찌르듯이 우렁찼다. 오직 한 사람, 최민국 대령만이 경례를 올리는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앞은 캄캄한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취임식은 성대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최민국에게 있어 그것은 끝이 아닌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한서연 중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참모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최민국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의 동료들이 놀라 그를 부축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환청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화려한 아침 햇살 아래 가장 빛나는 별이 된 한서연과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된 최민국의 운명은 그렇게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지휘관실로 돌아온 한서연 중장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감찰실장을 호출하여 즉각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결단력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조직도를 훑어보며 붉은색 펜으로 최민국 대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의 이름을 과감하게 동그라미 쳤고 그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서연은 감찰실장에게 예고 없는 불시 검열을 명하며 단순한 행정감사가 아닌 보급 인사, 작전, 운영비 등 부대 운영의 모든 치부를 낱낱이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조직 전체를 살리기 위한 외과 의사의 집도로 보는 것이 타당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수술을 앞 의사처럼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감찰실 요원들은 마치 훈련된 사냥개들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여 최민국 대령의 집무실과 행정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는데 그들의 등장은 예고된 바가 전혀 없었기에 부대원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요원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서류함을 봉인했으며 당황하여 서류를 숨기려던 행정병들의 손을 제지하고 모든 증거물을 확보해 나갔다. 평소 최민국의 비호를 받으며 나태하게 근무하던 간부들은 사색이 되어 구석에 몰려섰고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와 불안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최민국의 왕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뒤늦게 보고를 받은 최민국 대령은 마시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여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감찰반이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고 감히 신임 사령관이 부임 첫날부터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칼을 휘두른다는 것에 대해 치를 떨며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는 급히 인터폰을 들어 부하들에게 서류를 파기하고 입단속을 시키려 했지만 이미 통신 회선마저 차단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감에 휩싸여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방금 전까지 연병장에서 느꼈던 공포가 현실이 되어 목을 조여오자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방안을 서성거렸다. 감찰반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민국 대령이 저지른 부정부패의 실상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와 대담함은 실로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장병들의 식단에 사용되어야 할 부식비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최민국의 유흥비로 탕진되고 있었고, 최신형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은 낡은 중고 부품을 사들이는 데 쓰이고, 차액은 그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현장 실사와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좁고 습한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비상식량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훈련용 보호 장구들은 낡아서 재구실을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한서연 중장은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감찰 결과를 검토하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패의 뿌리가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녀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최민국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 여군들을 성희롱하고 진급을 미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익명의 투서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우회를 파괴하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였으며,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 썩어빠진 종양을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젊은 병사들이 이런 지휘관 밑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궁지에 몰린 최민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든든한 뒷배라고 믿었던 육군 본부의 고위 장성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는데, 손을 벌벌 떨며 다이얼을 누르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울먹이며 자신이 모함에 빠졌다고 호소했고, 한서연 중장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명을 요청했다. 평소 그에게서 뇌물을 상납받으며 호영호재하던 그 장성은 처음에는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상대가 한서연 중장이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태도가 180도로 돌변하여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서연이 대통령 직속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정권 핵심부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물급 인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민국 따위를 구하려다 자신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여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믿었던 동아줄마저 끊어지자 최민국은 망연자실하여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그의 눈앞은 캄캄해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았는데, 거기에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꼴이 되었다. 그는 이 장부를 불태워 없애버릴까 고민했지만 이미 감찰반이 복도까지 진입해오는 소리가 들려왔기에 그럴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화려하게 장식된 그의 집무실은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 시각 감찰 반원들은 병사들의 내무반을 돌며 비공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던 병사들도 사령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최민국 대령과 그 측근들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우와 폭언,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강요받았던 일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었고, 감찰 반원들의 수첩은 순식간에 빼곡하게 채워져 나갔다. 한 병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픈 몸을 이끌고 훈련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꾀병이라며 모욕을 당했던 기억을 털어놓아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최민국의 파렴치한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그의 숨통을 더욱 조여오고 있었다. 한서연은 감찰실장과 함께 압수된 물품들이 진열된 회의실로 들어섰는데, 테이블 위에는 최민국이 횡령한 공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골프채 세트와 양주 명품 시계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사치품들을 바라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고, 병사들은 보급품이 부족해 찢어진 전투화를 꿰매 싣는 상황에서 지휘관이라는 자가
호의호식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그녀는 증거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사진으로 기록하게 했고, 이 모든 것을 법정에 제출하여 그가 다시는 군복을 입지 못하게 만들 완벽한 쇳덩이 같은 족쇄를 채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지시는 빈틈이 없었고 감찰실장은 그녀의 철두철미함에 혀를 내두르며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저녁이 되자 부대 내에는 최민국 대령이 곧 옷을 벗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식당에 모여 삼삼오오 귓속말을 나누며 드디어 정의가 구현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고, 한서연 사령관에 대한 찬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반면 최민국의 측근 장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쥐새끼들처럼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살 길을 모색하기 바빴고, 심지어 일부는 감찰실을 찾아가 자진 신고를 하며 최민국의 비리를 폭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독재자의 말로는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민국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절망을 넘어선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모든 원흉이 한서연이라는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갈았다. 그는 자신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고, 법적인 대응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그녀를 끌어내려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비열하고 더러운 수단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군 내부가 아닌 외부의 어두운 세계와 연결된 심부름꾼이었다. 최민국은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그의 입가에는 악마와도 같은 섬뜩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는 한서연의 약점을 캐내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더욱 앞당기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그녀에게도 똑같은 치욕을 안겨주겠다는 비뚤어진 복수심에 사로잡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한서연은 집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창밖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피곤함에 지친 눈을 비비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고, 내일 아침이면 감찰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가올 전투를 대비하며 전의를 가다듬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707부대의 불빛은 하나둘씩 꺼져갔지만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정의를 수호하려는 자와 욕망을 지키려는 자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고, 그 결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민국의 집무실에서는 서류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타락한 권력의 마지막 발악처럼 매캐하게 코를 찔렀다. 이 고요한 밤이 지나면 내일은 더욱 치열하고 잔혹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최민국 대령이 은밀하게 살포한 독버섯 같은 소문들은 군 내부 인트라넷의 익명 게시판과 SNS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실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저열하고 악의적인 것들이었다. 그는 한서연 중장이 실력으로 진급한 것이 아니라 고위층 유력 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그 자리에 올랐다는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유포했고, 그녀의 젊은 나이와 외모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군인으로서의
자지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흑색 선전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호기심 많은 병사들과 일부 불만 세력들의 입맛을 자극하며 순식간에 부대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먹구름이 되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조소가 섞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식당과 휴게실 등 병사들이 모이는 곳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들은 한서연 사령관이 지나갈 때마다 경례를 하면서도 눈빛으로는 묘한 호기심과 경멸을 드러내곤 했다. 최민국의 의도대로 대원들 사이에서는 신임 사령관이 얼굴만 예쁜 마네킹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퍼져나갔고, 그녀가 과거에 세운 화려한 전공들조차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난무하게 되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지휘관에 대한 불신은 곧 명령 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부대의 기강은 눈에 띄게 해이해지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마지막 발언은 법정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은 저마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가치관을 제시하는 명연설이었다. 최민국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보다는 부끄러움이, 분노보다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최민국은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한서연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이었으며, 그녀는 마치 건물 투시도라도 보고 있는 것처럼 매복해 있는 대항군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어 격파하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거기 아니야. 오른쪽 쏘란 말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통신 재밍은 자신의 발목까지 잡고 있어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붉은색 사망 표시등이 하나둘씩 늘어갈수록 그의 심장은 쪼그라들었고, 이러다가는 자신이 직접 제압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 왔다. 최후 변론 시간이 되자 최민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처를 호소했는데, 그는 자신이 군을 위해 바친 세월과 공로를 참작해 달라며 눈물까지 흘리는 추태를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관행이었다거나 부하들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그의 눈물은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기 위한 악어의 눈물에 불과해 보였고, 이를 지켜보는 재판관들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져 갔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한때는 동료였던 자의 타락한 말로의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반면 최민국은 작전실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비열한 수를 쓰도록 지시했는데, 그는 정정당당한 승부보다는 어떻게든 한서연을 골탕 먹이고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을지에만 골몰했다. 그는 훈련장에 설치될 장애물에 교묘한 조작을 가하거나 상대팀의 통신 장비를 교란할 계획을 세우며 승리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그는 승리만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 시간을 가진 뒤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다시 법정으로 들어왔는데, 재판장의 손에는 두툼한 판결문이 들려 있었다. 장내는 긴장감으로 인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이들이 재판장의 입만을 주시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죄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최민국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3층 복도에서 벌어진 교전은 이날 훈련의 백미였는데 최민국이 배치한 최정예 격투 요원 3명이 좁은 통로에서 한서연을 포위하고 동시에 덤벼드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초근접 상황에서 한서연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첫 번째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팔을 낚아채어 관절을 꺾음과 동시에 다리를 걸어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다. 이어지는 두 번째 요원의 발차기를 가볍게 흘려보낸 뒤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여 무력화시켰고 마지막 남은 거구의 요원과는 잠시 힘겨루기를 하는 듯 싶더니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업어치기로 가볍게 날려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이 압도적인 격투 실력에 관람석의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기립하여 환호성을 질렀고 그녀가 여군이라는 편견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피고인 최민국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군형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불명예 전역 조치하며 제적과 동시에 계급을 박탈한다. 최민국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확인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자신이 여론전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다. 그는 감찰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사령관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그녀 역시 함부로 자신을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고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 장교들을 불러 모아 술자리를 가지며 이번 기회에 한서연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선동했고 부패에 연루된 장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에 동조하며 결속을 다졌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민국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징역형도 무거운 형벌이었지만 군인에게 있어 불명예 전역과 계급 박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적인 결과였다. 헌병들이 다가와 최민국의 양팔을 붙잡았고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다. 두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뜯겨 나가는 순간 최민국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했다.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은 덩그러니 놓여 주인을 잃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이제 남은 목표는 단 하나,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지휘 통제실에 있는 테러리스트 리더, 즉 최민국 대령뿐이었다. 한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단을 뛰어올랐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팀원들은 사령관의 엄청난 체력과 전투력에 경외심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뒤를 따랐다. 문 앞에 도달한 한서연은 브리칭 폭약을 설치하는 대신 강력한 발차기로 문을 박살내며 섬광탄을 안으로 투척했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하얀 섬광이 터지자 방 안에 있던 최민국과 참모들은 눈과 귀가 멀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진입한 한서연은 권총을 뽑아들고 순식간에 실내를 장악했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최민국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억울해라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방청석의 군인들은 그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보내거나 고개를 돌려버렸고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채 법정 밖으로 사라졌다. 한때 707부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거들먹거렸던 대령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하고 허망했다. 정의의 심판은 냉혹했지만 공정했고 오만함의 대가는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치러졌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707부대는 묘한 흥분과 긴장감에 휩싸였고 모든 대원들의 관심은 오늘 오후에 있을 사령관과 대령의 맞대결에 집중되었다.
게시판의 악성 루머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지만 오늘 훈련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직감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 함께 적을 섬멸하겠다는 강렬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한서연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지만 짧은 목례만을 남기고 빠르게 차에 올랐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오늘 그녀가 심판한 것은 최민국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잘못된 관행과 권위주의였기를 바랄 뿐이었다. 최민국은 눈을 뜨기도 전에 차가운 총구가 자신의 이마에 닿는 것을 느꼈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방독면을 벗은 한서연의 서늘한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바닥에 무릎 꿇린 채 총구를 겨누고 있었는데 그 자세는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처형자의 모습과도 같아. 최민국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오줌을 지릴 뻔했다. 훈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는 너무나도 리얼해서 최민국은 그녀가 진짜로 방아쇠를 당길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져 살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말았다. 그 목소리는 훈련장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전 부대원들에게 생중계되었고 그 순간 최민국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해버렸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한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처음 부대에 왔던 날 밤 청소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때의 마음가짐, 즉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애진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계급장이 주는 권위는 어깨 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위해 헌신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행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민국의 파멸은 그녀에게도 타산지석이 되어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게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서연은 최민국 대령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들에게 중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일 오후 전 부대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고강도 대테러 침투 훈련 시범을 보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민국 대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 최정예 팀과 사령부 직할팀 간의 대항전을 제안했고 놀랍게도 사령부 팀의 지휘관으로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부대 정문에 들어서자 위병소 근무자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고 한서연은 그들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훈련하고 있었고 그 활기찬 모습은 며칠 전에 침체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원칙이 지켜질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707부대는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한서연은 차에서 내려 집무실로 향하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상황 종료. 대테러팀 승리훈련 통제관의 종료 선언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연병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한서연은 총을 거두고 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싸늘한 목소리로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전장은 속임수와 정치질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령님은 오늘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지휘관으로서 가장 비겁한 모습을 전군에 보여주셨습니다. 최민국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주변의 참모들과 병사들이 자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린 꼴이 되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불명예스러운 퇴진과 처벌뿐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저녁 점호 시간 한서연은 예고 없이 생활관을 방문하여 병사들과 격식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녀는 지휘관의 권위를 내려놓고 친근한 누나나 언니처럼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건의 사항이나 개인적인 고민들을 털어놓았고, 한서연은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며 해결책을 약속했다. 그녀는 최민국이 망쳐놓은 부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통과 배려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고,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오후 2시 707 특수임무단의 대테러 종합훈련장은 마치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처럼 뜨거운 열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연병장을 둘러싼 관람석에는 전 부대원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숨을 죽인 채 훈련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훈련장 중앙에는 실제 작전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한 다층 구조의 킬하우스가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는데, 이곳은 오늘 한서연 사령관이 이끄는 타격대와 최민국 대령이 지휘하는 대항군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일 결전의 장소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훈련 개시 카운트다운 소리는 병사들의 심박수를 빠르게 증가시켰고, 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진 아스팔트 바닥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전장에 비장함을 더하고 있었다. 모두가 사령관의 실력을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전투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는 다시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정된 휴식의 기운이었다. 한서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북극성이 마치 그녀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는 듯했다. 그녀는 최민국의 빈자리를 보며 권력에 취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되새겼다. 그녀는 결코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부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을 것이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그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한서연이 킬하우스를 걸어 나오자 수천 명의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길을 터주며 그녀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의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닌 진정한 강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땀방울 맺힌 얼굴은 그 어떤 화려한 화장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부대원들의 환호에 가볍게 손을 들어 화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겸손하고 담담했으며, 승리의 기쁨에 취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되짚어보는 듯한 진지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단순히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과 실력으로 부하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최민국 대령이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고 떠난 후 제707 특수임무단에는 마치 긴 장마가 끝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것처럼 신선하고 활기찬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던 유능한 장교들은 다시금 제 목소리를 내며 부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유 모를 불안감 대신 자신감과 긍지가 피어올랐다. 부대 곳곳에 만연해 있던 불합리한 관행들과 보이지 않는 차별들은 한서연 중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하나둘씩 철폐되었으며, 오직 실력과 인성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투명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한때 썩은 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던 조직은 이제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력 넘치는 강물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한서연,
사령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일부 간부들은 그것을 긍정의 신호로 오해하고 노골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최민국 계파의 장교들은 회의 시간에도 딴짓을 하거나 지시사항을 건성으로 듣는 등 하극상에 가까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작전회의 도중 한소령이 한서연의 전술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회의실 안에는 싸늘한 정적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사령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최민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음이 명백한 도발 행위였다. 한서연은 최민국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는데, 그녀는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망가뜨린 시스템과 문화를 복구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녀는 최민국의 비호 아래 편하게 지내던 무능한 간부들을 전방 야전 부대로 재배치하거나 강도 높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입소시켰고, 반대로 그동안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핵심 보직에 임명했다. 이러한 과감한 인사 단행은 조직 내부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대원들에게 심어주었다. 부대원들은 이제 줄을 서거나 아부를 떠는 대신 오직 전술 연구와 체력 단련에 매진하며 군인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부대 회식 자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령관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봤냐? 그 발차기 진짜 영화 찍는 줄 알았다니까. 최대령 쫄아서 비명 지르는 거 들었냐? 완전 개망신이야. 등의 대화가 오갔고, 한서연에 대한 악성 루머는 훈련장의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사령관이 낙하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옥 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다는 충성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승리는 단순한 훈련의 승리를 넘어 무너진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고 707 특수 임무단의 긍지를 되살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부대의 훈련 강도 또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지만,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령관 한서연이 모든 훈련에 빠짐없이 동참하여 가장 앞장서서 땀을 흘렸기 때문인데, 그녀는 진흙탕을 구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산악 구보 때도 항상 선두 그룹에서 뒤처지는 병사들을 독려했다. 사령관이 솔선수범하여 극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병사들에게 그 어떤 훈시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들은 사령관님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리 없다라는 정신력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707부대의 전투력은 날이 갈수록 상승 곡선을 그렸고, 합동훈련에서 타 부대를 압도하는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한 최정예 부대의 위상을 되찾았다. 최민국 대령은 킬하우스 내부의 지휘 통제실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는 이 훈련장을 자신의 안방처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시켜 곳곳에 교묘한 함정들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명 시스템을 조작하여 한서연이 진입하는 순간 암전이 되도록 설정해 두었고, 통신장애를 유발하는 재밍 장비까지 몰래 가동하여 그녀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정예 부하들에게 사령관을 봐주지 말고 확실하게 제압하여 망신을 주라고 은밀히 지시했고, 오늘 훈련이 끝나면 한서연은 무능한 지휘관으로 낙인 찍혀 부대에서 쫓겨날 것이라 확신하며 승리의 샴페인을 미리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한서연은 업무를 마치고 습관처럼 다시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복도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없는 새벽이 아니라 당직 사관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시간대였다.
그녀가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순직자 추모비를 닦기 시작하자 순찰을 돌던 당직 병사와 간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췄다. 예전 같으면 사령관이 왜 저런 짓을 하냐며 수군거렸겠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과 경외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행동이 보여주기 시계쇼가 아니라 먼저 간 전우들을 기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진정성 있는 의식임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텅 빈 의무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최민국은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 보였는데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뼛속 깊이 스며든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한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목에 닿았던 서늘한 총구의 감촉은 트라우마가 되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고 그는 이제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감찰실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훈련장에서의 추태까지 더해져 그에 대한 징계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만함이 낳은 괴물은 스스로를 삼켜버리고 있었고 그 파멸의 끝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갓 전입 온 신병 하나가 용기를 내어 한서연에게 다가갔는데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신병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심으로 사령관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한서연은 걸레질을 멈추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녀의 땀 맺힌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고맙지만 이건 내 일이다. 이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은 내 형제들이고 그들의 이름을 닦으며 나는 내가 짊어진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건 노동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도 같은 것이란다. 최민국은 한서연의 제안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그는 현장 경험이 부족한 여자가 객기를 부리다 망신을 당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대대에 있는 특급 전사들을 총동원하여 사령관을 처참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다짐했고 이번 대결을 통해 그녀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여론 굳히기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는 한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내일 연병장이 그녀의 무덤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부하들에게 필승을 독려했다. 한서연의 대답을 들은 신병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고 옆에 서 있던 당직 간부 역시 코끝이 찡해짐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걸레를 다시 쥐고 비석의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 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정화하는 성녀처럼 고귀해 보였다. 잠시 후 신병은 묵묵히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옆에 있는 다른 비석을 닦기 시작했고 이를 본 간부들도 하나둘씩 동참하여 걸레를 가져오거나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좁은 복도에는 뜨거운 전우애와 묵직한 침묵의 대화가 흐르고 있었으며 그 순간 그들은 계급을 떠나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대법정은 무거운 침묵과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는데 이곳은 군인의 명예를 심판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죄를 지은 자에게는 지옥의 입구와도 같은 곳이었다. 높게 솟은 재판관석에는 3명의 군판사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707 특수임무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먼지 하나까지 비출 정도로 투명했지만 피고석에 앉아있는 최민국 대령의 주변만은 마치 먹구름이 낀 듯 어둡고 침울해 보였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고 한때 빳빳하게 날이 서 있던 그의 군복은 이제 죄수복처럼 구겨져
그의 처량한 신세를 대변하고 있었다. 이 청소하는 사령관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곧이어 707부대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고 장비를 정비하며 단순히 더러운 것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닫고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가다듬는 수양의 시간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최민국이 있었을 때는 청소가 징벌이나 하찮은 노동으로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자부심과 명예의 상징으로 변모한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석진 곳까지 반짝반짝 윤이 나는 부대 환경은 707부대의 완벽한 기강과 높은 사기를 대변하는 자랑거리가 되었다. 반면 훈련장 입구 대기선에선 한서연 중장은 화려한 장군의 정복이 아닌 검은색 대테러 작전복과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흑표범처럼 날렵하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주무장인 K1A 기관단총과 보조무기인 권총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탄창을 결합했고 헬멧의 턱끈을 조이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훈련이 아닌 실전 모드로 완전히 전환되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팀원들에게 짧고 명료한 수신호로 작전 계획을 하달했는데 목소리를 높이거나 긴장하는 기색 없이 너무나도 평온하여 오히려 곁에 있는 대원들까지 차분하게 만드는 기이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계급장은 거추장스러운 장식일 뿐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오로지 적을 섬멸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훈련된 오퍼레이터 그 자체였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현장 시찰단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했는데 그들은 부대의 달라진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과거의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는 사라지고 절도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병영 문화의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식당에서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을 들고 마주 앉아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한서연의 모습을 본 의원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자 리더십의 표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찰 단장은 떠나는 길에 한서연의 손을 맞잡으며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는 최고의 찬사를 남겼다. 재판이 시작되자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실로 방대하여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뇌물수수, 공금 횡령직권, 남용부와 직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성희롱, 그리고 작전 중 허위 보고 등 최민국의 죄목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갔다. 특히 훈련장 건설 비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챙기고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탄복 예산을 착복하여 저질 장비를 납품받게 한 혐의가 낭독될 때는 방청석 곳곳에서 분노의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최민국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죄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다리는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시찰단의 차량 행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칭찬에 대한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과제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는 순간 다시 도태될 수 있음을 경계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특수부대의 숙명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최민국의 옛 명패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권력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영원한 것은 오직 명예와 신념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최민국이라는 반면교사는 그녀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주었고 그녀를 더욱 단단한 지휘관으로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었다. 하지만 한서연 중장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관이 분노에 차서 가져온 악성 게시물 출력본을 담담하게 읽어내려가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부관은 당장 사이버 수사대를 동원하여 유포자를 색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한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 반응하면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게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녀는 말이나 글이 아닌 군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 즉 압도적인 실력과 결과로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으며 비겁한 자들이 숨을 곧조차 없게 만들 완벽한 무대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서연은 전 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단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취임식 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운 위압감 대신 따뜻하고 묵직한 신뢰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이야기했는데 원고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녀의 연설은 모든 대원들의 심금을 울렸다. 여러분은 나의 부하가 아니라 나의 전우이자 형제들입니다. 내가 별을 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진 짐을 가장 앞에서 나누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영토가 아니라 이 나라의 가치와 정의입니다. 이날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한서연 중장의 증인신문 순서였는데 그녀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오자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화려한 정복 차림의 결의에 찬 표정으로 등장하여 재판관들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올린 뒤 또렷한 목소리로 선서를 마쳤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법정의 분위기는 압도되었고 최민국은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몸을 잔뜩 움츠렸다. 검찰관은 한서연에게 최민국 대령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그가 부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증언을 시작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 병사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한서연을 여성 지휘관이나 젊은 장군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이자 어버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연병장에 휘날리는 태극기와 부대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펄럭였고 수천 명의 대원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하늘을 찌를 듯이 강렬했다. 이것은 강요된 충성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작전 개시라는 구령과 함께 붉은색 연막탄이 터지자 한서연은 망설임 없이 연기 속으로 몸을 던지며 킬하우스 1층 진입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육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빨랐고 진입과 동시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정광석화 같은 사격 솜씨로 입구를 지키던 대항군 2명의 가슴에 정확히 페인트탄을 명중시켰다. 탕탕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대항군 병사들이 사망 판정을 받고 쓰러지자 관람석에서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는 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총을 잘 쏘는 수준을 넘어 사격 자세와 동선 이동이 교과서보다 더 완벽하고 군더더기 없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최민국 대령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그의 몰락이 가져온 교훈은 부대 역사관 한편에 기록되어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감옥에 수감된 최민국은 좁은 독방에서 지난날의 영광을 회상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세상은 냉정하게 흘러갔고 오직 결과와 현재의 모습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 반면 한서연의 명성은 군 내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지며 가장 존경받는 군인 설문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그녀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먼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최민국의 범죄 사실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가 어떻게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는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팩트만을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그 팩트들이 가진 무게는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하여
최민국의 변호인이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완벽하고 구체적이어서 최민국의 알리바이를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다. 변호인은 몇 번인가 이의를 제기하려 시도했지만 한서연의 예리한 논리와 증거 앞에서는 무력한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외부의 명성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부대 내의 작은 컨테이너 관사에서 생활하며 검소한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주말이면 사복을 입고 인근의 보육원을 찾아 봉사 활동을 하거나 순직한 부하들의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웃으며 귀환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진정성은 병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어 전역한 병사들도 사회에 나가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주저없이 한서연을 꼽곤 했다. 그날 밤 한서연은 늦은 시간까지 개인 사격장과 체력 단련실에서 몸을 풀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맹수처럼 날렵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녀의 등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사격 표적지의 정중앙을 꿰뚫는 총탄들은 그녀가 책상 물림 장군이 아니라 뼛속까지 특수부대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최민국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한서연은 부대 뒤편의 야산에 올라 훈련 중인 대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들이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처음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던 그 순수한 열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봄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을 맡았고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증언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검찰관은 한서연에게 개인적인 모욕을 당했던 사건, 즉 청소부 발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한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묘사하며 단순히 자신이 모욕을 당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이 최민국의 비뚤어진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자가 계급이 낮은 사람이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군인이 지켜야 할 국민을 경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그녀의 곁으로 부관이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하자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먼지를 털고 내려가기 전 다시 한번 부대 전경을 눈에 담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별은 하늘에 떠 있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다. 나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빛나는 길잡이가 되겠다. 그녀의 눈동자는 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안에는 굳은 의지와 따뜻한 사랑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2층으로 진입하려던 순간 최민국의 지시대로 건물 내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동시에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와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것은 명백히 훈련 시나리오에 없던 돌발 상황이자 비열한 방해 공작이었지만 한서연은 당황하여 멈칫거리는 대신 즉시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팀원들의 어깨를 터치하며 침착하게 수신호로 대형 변경을 지시했다. 그녀는 이미 최민국의 졸렬한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조차 예측 범위 내에 두고 있었으며 오히려 어둠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은폐하고 소리 없이 적에게 접근하는 기회로 역이용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당황한 대항군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하나둘씩 소리 없이 제 앞에 나갔다.
부대로 내려가는 길 한서연은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중대원들과 마주쳤다. 땀과 흙투성이가 된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고 건강해 보였다. 사령관님, 충성 우렁찬 경례 소리에 한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수고했다. 오늘 저녁은 특식이다. 많이들 먹어라. 병사들의 환호성이 산자락을 울렸고 한서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은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신화를 써 내려갈 것임을.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민국 피고인은 저를 청소부로 오해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저를 몰라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청소하는 사람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자에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미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서연과 그녀의 대원들이 만들어갈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지만 겸손과 책임감은 사람을 얻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진리를 그들은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연병장에서 오늘도 한서연은 가장 낮은 자세로 부대의 안녕을 기원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녀의 어깨 위에 빛나는 별 3개는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진 숭고한 사명과 헌신의 무게를 상징하며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한서연은 그 소령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마치 서리빨이 내리는 듯한 한기가 뿜어져 나와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해당 전술의 타당성을 설명한 뒤 그 소령에게 현재 부대원들의 훈련 상태와 작전 이해도에 대해 역으로 질문을 던져 그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쩔쩔매게 만들었다. 그녀는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대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서열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본관의 긴 복도는 마치 숨을 죽인 맹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오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한 여성이 묵묵히 걸레를 들고 복도 한 구석에 마련된 순직 대원들의 추모비를 닦고 있었는데 그녀의 동작은 지나치게 정성스럽고 섬세하여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와도 같았다.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지휘하는 중장의 위엄보다는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는 청소부의 소박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